컴퓨터가 이제 발전하고 손쉬워지면서 이쪽 관련 범죄들이 엄청 많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 사이버 수사대라는 게 그렇죠. 생겼죠. 가장 상처를 주는 범죄들이 인터넷과 온라인 그리고 컴퓨터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어두운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쉽게 인터넷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어떤 그 플랫폼이 필요한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브라우저라고 부르죠. 브라우저의 얘는 뭐 크롬, 인터넷 프로로 이런 게 브라우저예요. 자, 이게 나오자마자 이걸로 돈을 버는 사이트가 만들어져요. 바로 진짜 1년도 안 돼서. 뭐가 만들어졌죠? 바로 플레이보이예요. 플레이보이. 그래서 그런 쪽부터 먼저 정말 빠르게 판단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될 거란 거를.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버는 돈의 50%가 포르노 산업이었대요. 그래서 플레이보이 그 사이트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최강의 보안을 자랑하는, 근무했다 그러면 보안 업계에서는 최고의 능력자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놀라운 일인데 지금 사용하는 수많은 보안 기법들이 다 플레이보이에서 온 게 많고요. 그래서 이제 워터마크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사진에다가 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어떤 작은 신호를 심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이제 만약에 플레이보이 사이트의 사진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내 적발이 거에다가 되는. 공개를 하면은 스파이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스파이더가 웹을 계속 다니면서 그 워터마크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워터마크가 딱 잡히면은 거기 이제 고소하는 거죠. 배너를 클릭하면 클릭한 횟수를 돈 받고 이거 다 플레이보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몰랐던 사실이네요. 예. 뭐라 그럴까, 인터넷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초기에 가장 널리 쓰인 것이 포르노 산업이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기술의 혁명이나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다크웹이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다크웹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이제 웹이 그러니까 빙하처럼 이렇게 떠서 서피스 웹, 우리가 그냥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웹사이트들이 서피스 웹이고, 표면적인 네, 그다음에 그 아래 딥 웹. 딥웹. 거기는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이 찾을 수는 있지만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유료 웹들. 그 밑에 이제 다크 웹인데 그거는 특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만 식별이 가능한 건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 다크웹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게 이제 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접속하는데 나를 숨기고 접속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제공하는 일종의 브라우저가 인 거예요. 그래서 를 통해서 접속을 하면 얘가 어떤 식으로 나를 여기 접속시켜 주냐면은 뭐 루마니아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그다음에 루마니아에서 뭐 중국에서 어디 뭐 칠레, 미국 그런 남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역으로 알아가려면 문제가 엄청 생겨서 힘들겠네요. 역으로 이게 어디서 왔지? 그러면은 저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뒤지려면은 영장을 받아서 칠레에 가서 거기서부터 막히는구나. 칠레를 찾아도 또 중국에. 근데 문제는 이게 내가 한 번 네트워크를 접속했다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바꿔요. 수시로 계속 랜덤하게. 제3자가 나를 알아내는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범죄에 활용이 많이 돼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거나 그럴 때 만들 수도 있겠죠. 검열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안 좋게 쓰는 분들이 더 많고. 이게 인터넷에 어두운 면은 이제 이게 만약에 그 최근에 큰 문제가 됐던 이제 웰컴 투 비디오 같이 포르노를 보고 싶은데 자기를 노출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럴 때에도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건은 과연 어떤 사건인가? 손정우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손정우가 영장 어떻게 1년 반 진짜 그거 밖에 안 성향 나오죠? 정말 납득이 저도 안 가더라고요. 왜 손정호가 그때 1년 6개밖에 안 받았나라고 하면 네. 전과가 없는데 초범인데 실형을 하는 거 자체가 법원에서는 되게 센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손정우가 직접 아동 성착취물을 아동을 활용해서 촬영했다면 그건 훨씬 더 중하게 처벌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를 그냥 서비스만 해줬다고 생각했던 걸 아닐까. 우리 사회에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 그 인식이 좀 낮았던, 그걸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 아닐까. 형이 1년 6개월밖에 안 나왔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 좀 그럴 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그게 미국으로 갔으면은 형량이 엄청났을 거라고. 엄청났겠죠. 네. 그렇죠. 거기는 뭐 80몇 년, 100년 뭐 이렇게 때려버리잖아요. 그거를 저쪽에서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를 요청을 하려면, 하죠. 네,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면 요건이 우리나라가 그거를 재판을 하지 않고 있어야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미국에서는 9개 범죄를 손정우한테 했는데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s one of the worst forms of evil imaginable, and the unsealing of the U.S. indictment against its administrator, Jong Woo-san. 그 중에 6번까지는 아동 성착취물에 관한 광고, 판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다 처벌한 거예요. 형량은 너무 낮지만. 근데 딱 하나 안 한 게 자금 세탁법 위반이었던 거예요. 미국에. 그 죄 때문에 우리한테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 손정우 부친이 우리도 이걸 수사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딱 해버리면 또 겹치니까. 예, 겹치니까 이제 범죄인도 청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자기가 자기 아들을 고소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수사를 다 해서 기소까지를 해야만 범죄인도 청구가 요건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범죄인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제 그때 법원에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뭐 몇 가지 이유로 이거는 기각을 했죠.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의 목적이 범죄 예방과 억제라 하더라도 거기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제대로 처벌해야 억제가 되고 예방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거는 저도 성에 관련된 그렇죠. 범죄가 제일 크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그건 피해자한테 살인이거든요. 지울 수 없는 주원 글씨를 살인이라고 합니다. 남기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제 몰카, 몰카에 대해 얘기하려고 그래요. 몰카 사건. 정확한 법률 용어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근데 이걸 너무 기니까 불법 촬영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은 이 얘기가 나오는데 MOLKA라고 나와요. MOLKA. 우리식 표현 그냥 몰카. 불법 촬영이라는 범죄가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흔한 건 아니어서 소개가 돼 있어요. 특히 사우스 코리아에서 기승을 부리는 범죄고 한국 사회는 그 대단히 디지털화된 사회라서 그런 것 같고 주로 피해자들은 다 여성이고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여혐과도 무관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요. 어느 사건 때문에 이렇게 좀 커진 걸까요? 가장 널리 사람들한테 이 사건이 회자된 것은 2015년이래요. 2015년에 이제 모 워터파크에서 그 이제 불법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여자 탈의실에서 누군가가 9분 40초 가량 촬영을 해서 그걸 이제 유출이 됐어요. 그 동영상이. 국내 한 워터파크에서 찍힌 걸로 보이는 여성 샤워실 몰카 영상이 확산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0분가량의 이 동영상에는 여성들의 얼굴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최근 해외와 국내 인터넷 사이트 등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범인이 누군지 잡아야 되는데 범인이 잡히게 되는 과정도 굉장히 좀 드라마틱해가지고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용의자를 해당 동영상 안에서 포착했습니다. 몰카를 찍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실수로 촬영했다는 겁니다. 거울에 비치면 카메라맨이 카메라 뒷모습이 찍히잖아요. 옆에서 남들 찍다가 자기 얼굴이 잠깐 비춰버린 거죠. 그러나 해당 영상의 촬영 시점이 이미 1년 가까이 된 만큼 CCTV 등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 이제 피해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충격도 받았고 어느 날 그 사건이 있은 후 전남 곡성에 이제 최 씨라는 사람이 경찰에 연락을 해서 자신이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집안에서 있는 폭행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아버지의 이야기가 우리 딸이 최근에 있었던 그 불법 촬영 사건의 범인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혼을 냈다는 거예요. 워터파크 몰카 사건의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아버지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자가 자신의 딸인 것을 알고 있던 아버지가 딸의 범행을 털어놓은 겁니다. 여성이 범인이었어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했더니 촬영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이제 강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제안을 받은 거예요. 강 씨는 나중에 징역 3년 6개월 이제 시험 받았고 최 씨는 징역 2년 6개월 형을. 근데 사실 이제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그 프라이버시가 엄청나게 침해를 당한 정신적 피해도 굉장한 것이고요. 이때 이 사건이 이제 워낙 불특정 다수 굉장히 사회에 큰 이제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죠. 근데 사실 이 불법 촬영 이 문제는 처음 사람들이 이런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는 더 옛날이라고 하던데 신촌의 그레이스 백화점 기억하세요 혹시? 그레이스 백화점은 기억하죠. 왜냐면 미팅하거나 이렇게 하면 만날 때 신촌의 가장 아이콘적인 그렇죠. 건물이죠. 한 신촌에서 사실 그 당시에 가장 그 중요한 스팟이었고 유명한 백화점이었죠. 근데 그 백화점에서 이제 어처구니 없는 그 불법 촬영 사건이 있었는데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은 그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에요. 서울에 있는 한 백화점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놨던 사실이 밝혀져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층 의류 매장의 여자 화장실. 지름 3mm 정도의 렌즈가 달린 이 카메라가 정화조 바로 위에 있는 천정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백화점 측은 육안으로 알아볼 수 없는 이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여성 고객들의 움직임을 샅샅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자꾸 그 화장실에서 뭔가 자꾸 도난 사고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게 일어나서 자기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설치했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화장실을 누가 촬영하나요? 진짜. 그리고서 그걸 그 화면을 방제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화점 직원들은 이 카메라를 통해 백화점 지하 1층 방제실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들을 모니터를 통해 그대로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화장실에 비닐봉지를 집어넣어 변기를 고장낸 사람을 잡으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직원 근무자를 통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게 20여일 동안 도저히 관찰이 안 돼서 다소 이제 무리수를 좀 둔 겁니다만은. 그레이스 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공중 화장실입니다. 여기에도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당시에 이게 너무 쇼킹한 사건이라 이제 한동안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정말 웃기는 거는 제형 법정주의. 이게 당시에 불법 촬영이라는 것이 죄가 아니었다고 그런 게 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법이 없던 거라서 실제 여기 연루된 사람들이 이제 한 명도 처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까지 범죄라고 생각을 못한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술이나 발전함에 따라서 법이 계속 추가되는 거죠. 카메라를 만드는 기술이 점점 좋아지니까 카메라가 있어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모르셨겠지만 지금 제가 몰래 카메라로 촬영 중이거든요. 정말요? 지금 이게 범죄에 사용된 배터리고요. 이게 카메라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촬영하고 있어요. 촬영 중입니다. 여기. 이게 보조 배터리인 것처럼 그냥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건 사실 굉장히 큰 건데 사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은 실제 기기는 되게 더 작다는. 벌써 한 10년 전에 용산에 가면 이게 안경으로 왜 촬영하고 시계로 촬영하는 거 막 팔았어요. 맞아요. 실제로는 훨씬 더 작은 걸로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국의 30개 모텔에 42개 객실에다가 비밀리에 설치를 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거기서 일어나는 거기 투숙객들의 모습을 미국의 서버로 보낸 다음에 숙박업소 수십 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생중계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카메라가 아무도 없는 침대를 비춥니다. 투숙객이 들어와도 촬영은 계속됐고 영상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생중계됐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 회원 모집을 해서 한 4,000명 가까운 일반 회원을 모집했고 그 가운데 100명은 유료 회원, 한 1,600명 가량이 피해자. 그때 거기 설치됐던 카메라의 렌즈가 0.1cm, 그러니까 1mm죠. 1mm면 그 웬만해서는 보기 힘들어요. 맞은편 벽의 헤어 드라이어 거치대에 숨은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분해해 보니 1mm짜리 렌즈를 장착한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TV 수신기 틈새와 스위치 단자처럼 생긴 곳에도 작은 구멍을 내고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모텔에서 잠을 자고 간 사람들은 자신의 그 모습이 거기 찍혔는지도 모를 거고, 그래서 점점 기술력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찍을 수 있게 되고 불법 촬영 관련된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2013년만 해도 한 400건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2018년을 보면은 불과 5년 만에 이게 6배로 늘어나요. 본인이 원치 않는 그런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에 올라갔을 때 그걸 지워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산업이 만들어질 정도인데, 비즈니스가 디지털 장의사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 디지털 장의사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누군가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나와 관련된 그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다 없애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회사에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다 삭제를 원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95% 이상이 이런 일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의뢰를 하는 거죠. 자신이 원치 않는 영상이 올라갔으니 지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이게 찾아서 지우는 게 이제 아주 어려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문제가 찾는 거랑 없애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삭제를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경찰 조사가 들어가고, 그런 경우 종종 벌어지는 일이 피해자한테 조사를 위해 전화를 하고 그러면은 가족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은 그 피해 당사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대요.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사람들이 그냥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잠깐 촬영했다 걸리면 조금 뭐 과태료나 그 정도 받고 끝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신상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상 공개 대상 범죄거든요. 불법 촬영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따로 연락이 다 가요. 누구가 이런 짓을 했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법적인 것을 막고 또 탈법적인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영상이나 사진들이 이렇게 사실 상품화돼가지고 유통되는 것 자체가 실제로 그 옛날에 뭐 웹하드 거기에 그렇게 불법 영상이 올라오는 걸 많이 묵인하면서 오히려 웹사이트에 많은 돈을 번 적이 있었고, 그 사이트가 동시에 디지털 장의사도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불법 음란물 5만 2천여 건을 유포하고 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회장이 유포를 방조한 영상물에는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도 100여 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디지털 장의 업체를 통해 돈을 지불하고 삭제 요청을 했는데도 양 회장이 운영하는 웹하드에서는 해당 영상물이 버젓이 유통된 것입니다. 보는 행위가 촬영을 당한 사람한테 얼마나 이것이 참혹한 일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근본적인 답은 될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문제죠.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가장 밀접한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직 얼마 안 됐거든요. 이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사람들이 손쉽게 그 음란물을 대규모로 볼 수 있던 시기는 없었어요. 음란물 영상에 대한 우리 어떤 감각을 많이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지금 따라가기가 힘들죠, 사실 사회가. 굉장히 디지털 범죄에 따라서 굉장히 범죄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저희가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강력 범죄, 특히 뭐 연쇄살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줄어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저희가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범죄가 사실은 바로 이 사이버 범죄예요. 2017년 대비 2020년이 무려 2배로 증가, 뭐 13만에서 뭐 한 27만 이런 식으로 이 분야는 정말 지금 폭발적으로 범죄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특히 여기 그 불법 콘텐츠 범죄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죠. 흔히들 그 N번방 텔레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24명을 검거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대화방마다 고유한 번호가 붙어 N번방이라 불렸는데 이 방들에선 주로 여성을 협박해 얻은 성착취물이 오갔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이버 수사의 한 예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N번방하고 박사방 이제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건데요. N번방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들이 그 자신의 몸의 일부를 노출하는 느낌의 그런 사진들을 올리고, 물론 자신의 개인 정보는 밝히지 않고 주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여기 이 N번방의 주범인 이제 닉네임 갓갓 이제 문영욱이가 여성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사칭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해서 개인 정보를 알아내고 그 트위터를 해킹하거나 이제 단순히 그렇게 뭐 이건 일종의 피싱 같은 방법을 쓰는 건데요. 개인정보 일단 알아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를 뭐 너희 부모한테 얘기하겠다 아니면 주위에 알리겠다고 해서 사진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진이 이제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못 모르고 이제 이걸 그냥 사진을 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는 거죠. 피해자의 숫자를 정확히 알기도 어려운데 대략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피해자가 있었다 그러고 그 중에 거의 60%가 넘게가 10대. 예.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아주 잔혹한 범죄였죠. 그 문영욱은 2019년 8월쯤에 다른 사람한테 운영권을 넘기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N번방이 2019년 9월에 이제 폐쇄가 되자 조주빈이라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이제 이 친구는 이거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본격적인 장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법을 쓰는데 뭐 조금 약간 다르다면은 방을 여러 개 만들어가면서 돈을 받고 그 돈을 받은 거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서 사진을 보내주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들이 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끝없이 우린 절대 안 잡혀. 그랬다면서요? 절대 안 잡혀.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것까지도 지금 이제 달려져 있는데요. 일단 왜 그랬냐면은 범죄가 이루어진 공간이 텔레그램이라는 곳이에요. 이 텔레그램은 이거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절대 외부에 넘기지 않겠다. 이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사용한 사람들의 정보를 얻고 싶으나 국외에 있는 서버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권이 미치지 않고요.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협조 안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걸 믿고서 이제 이 조주빈과 문영욱은 우린 절대 안 잡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2019년에 벌어진 이유도 지금 암호화폐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써서 돈을 다 주고받고 누군지를 알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조주빈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잡기가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아마 제 이야기의 결론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잡힌다. 그래도 잡을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저희 그 사이버 수사대가 하는 일이죠. 어떻게 검거됐나요? 그 조주빈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벌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쓰는 한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약점이 항상 있죠. 결국은 이 암호화폐를 내가 현실에 사용하려면은 우리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폐를 바꿔주는 곳이 있다고요. 거래소죠, 거래소. 그렇죠. 국내 거래소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수상한 암호 그 화폐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그 돈을 가져가는 사람은 추적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A 씨가 있었는데 돈을 가져다가 어느 아파트에 소화전에 갖다 놓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추궁을 했더니 자기는 단지 부탁을 받고 배달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소화전에 있는 돈을 가져간 사람은 그러면 진범일까?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잠복 수사를 잠복 수사를 이제 하면서 진짜 복잡하게.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서 또 만나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안 잡히려고 정말 이중삼중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을 받고서 이동할 때 길거리에서 서명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명을 하라고 했는데 서명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걸 보고서 따라가서 봤더니 조주빈하고 이게 써 있는 거야, 생년월일이. 물론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경찰은 이제 최초로 주범의 이름을 본 거죠. 조주빈. 자꾸 돈이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인 것 같다, 아무래도. 결국 돈이 모이는 곳이 이 친구더라.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인 것 같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내에 여러 가지 수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들어있는 사이트들도 이제 알아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녀석이 분명히 범인인 것 같다. 이제 증거가 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조주빈이 집을 나와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들어갈 때 검거를 했대요. 조주빈은 잡힌 거죠. 이런 식으로. 조주빈은 집을 들어가 보니까 현금으로 1억 3천만 원인가가 있었고 휴대폰이 있었대요. 몇 개가 있었대요. 9개인가 뭐. 그 중에 2개 정도가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당연히 락 걸려 있고 안 풀리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사이버 수사대의 2달 가까운 노력 끝에 결국은 이걸 풀어요. 풀었죠. 네. 일단 이게 풀리자 박사방에 들어와서 실제로 이 동영상을 보고했던 범죄에 일조한 사람들이죠. 그 정보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조주빈이 지난 3월 붙잡힐 당시에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던 이 휴대전화 암호를 경찰이 2달 만에 풀어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박사방 유료 회원은 40여 명 정도가 특정됐는데 조주빈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로 유료 회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문형욱은 또 어떻게 잡았나요? N번방. 그러니까 문형욱이 조금 더 이제 어려웠는데 좀 뒤에 잡히거든요. 좀 뒤에 잡혔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검거되기 전에 둘이서 텔레그램에서 나눈 대화가 있대요. 조주빈이 먼저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우리 돈을 주고받은 게 있어서 혹시 잡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근데 문형욱이 너는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문화상품권만 받은 적이 있대요. 근데 그건 내가 받아서 쓴 적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 줬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잡혀. 설사 나를 잡아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난 풀려날 거야. 뭐 이렇게까지 그 경찰을 막 능멸하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세히 찾아봤는데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잡았는지를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잡는 방법이 또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네요. 몇 가지 내용만 조금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형욱이 자기가 어떻게 피해자들을 해킹했나 이런 거 막 자랑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폰으로 어떻게 해킹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줬대요. 해킹하는 장면을. 근데 그때 살짝 자신의 핸드폰의 바탕화면이 보인 거예요. 살짝. 거기에는 내가 사용하는 앱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뻔한 앱이 나오면 소용없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앱이 몇 개 보이면 이제 그걸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앱이 이제 널리 쓰이지 않는 앱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 업체에 협조를 요구해서 아이디를 다 받고 거기서 이제 이상 징후가 보이는 아이디들을 추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좁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썼던 수법 중에 하나래요. 방법 중에 하나예요. 2017년 사용한 휴대전화를 비롯해 디지털 증거를 들이밀자 이렇게 많은 자료가 쌓여 있고 증거가 있어 버틸 자신이 없다며 자신이 가까시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이 범죄를 저지른 주범들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이용자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전 국민적인 그때 요청도 있었고요. 일단 그 유료 회원 같은 경우, 박사방의 유료 회원 같은 경우는 많이 다 검거가 됐고요. 무료 회원들은 이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도 역시 그 사람들이 동조할 때 사용했던 자기 계정이 국내 뭐 네이버 포털 사이트의 계정이면은 다 수사 협조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찾아갈 수 있어요. 박사방의 무료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회원 수백 명의 신원을 추가로 20여 명을 특정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사방 공범 14명을 체포해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왜 좀 많은 제도적 변화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흔히 N번방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어떤 N번방 방지법이라는 개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N번방을 좀 방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률을 좀 총합한 개정안을 이제 묶어서 N번방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불법 촬영을 사실은 소지하거나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게 원래 범죄가 아니었어요.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이런 불법 촬영을 시청, 소지 이런 행위도 다 이제 범죄로 딱 명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일지라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어떤 행위에 대해서든 최대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는 연령이 과거 13세 미만에서 이제는 16세 미만으로 높아집니다. 이들을 상대로 성행위나 추행을 했을 경우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처벌됩니다. 사이버 수사 얘기에서의 핵심은 저희가 언제나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꼭 잡힌다는 거.
텔레그램 같은 거 쓰면은 안 잡히겠지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은 어떤 식으로든 범죄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그 모든 범죄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